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장혜식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유전자 탐험가를 위한 유전체 지도 만들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손이나 뭐 어디 피부 다쳐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좀 처음에는 아프지만 며칠 지나면 깨끗하게 낫죠. 그래서 이제 피부 일부가 없어져도 나중에 회복을 하는데 뭔가 신기하게 이 원래 모양 그대로 회복이 되죠.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큰 모습을 하고 되게 큰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만나가지고 단세포였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잘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자라나서 노래도 부르고 과학도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는 이 유전체에 들어가 있는 DNA를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유전체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2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네, 아들 3명이 제 유전자를 골고루 잘 물려받았을 텐데요. 말썽꾸러기 들이긴 하지만 제 Y 유전자를, Y 염색체를 온전하게 물려받았다는 거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뿌듯하게 느끼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손들한테는 DNA의 내용들을 물려주게 되는데요. 이 성질을 좀 여러 가지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Y 염색체라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쭉 물려받아 가지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현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부계 유전자를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 같은 경우에는 모계로만 쭉 이렇게 내려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계, 그러니까 어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쭉 올라가서 모계 조상들을 추적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조상이 옛날에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에서 어디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왔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DNA를 한번 여기 침을 뱉어가지고 침에 들어있는 DNA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저의 부계 조상은 이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35,000년 전쯤에 한 동남아시아 어딘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아래쪽으로 가기도 하고 중국 쪽으로 가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어떻게 온 부계 조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계 조상도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계 조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왔지만 중국 남부 정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한참 머무르다가 5,000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황하강을 건너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닌 걸로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우리가 지금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었는지 알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모계하고 부계 유전자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그런 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계하고 부계를 보면 되게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염색체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제가 한국인인 것도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민족 구성이라던가 어떤 DNA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죠. 한국인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제 DNA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DNA에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겉모습을 결정하는 것들도 DNA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제 침에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손가락 보시면 여기 약지가 조금 더 긴데 약지가 검지보다 길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리고 귀지 타입도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마르고 부서지는 귀지 타입인데 이 정도 타입인 걸 예측이 됐고, 그리고 제가 40이 살짝 넘었는데 탈모를 겪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체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모를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건강에 좀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거나 이제 이 DNA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지금도 있죠. 네, 그
BRCA1이라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유전자 검사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 가족력이 있으면 BRCA1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가족력이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검사를 했던 건데요. 정말로 그 돌연변이가 있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 유방암 걸릴 확률, 난소암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예 암에 걸리기 전에 먼저 유방 절제술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DNA에 담겨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건강에 활용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이제 이런 DNA의 정보는 우리가 요 사진을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이게 염색체, 우리 DNA를 담고 있는 염색체를 전체를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사진을 찍어서 요걸 여기에 들어가, 이게 마치 이제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라든지 플래시 메모리처럼 이 안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DNA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뭐 귀지 타입이나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릴 만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BRCA1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17번 염색체에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젖은 귀지, 마른 귀지를 결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16번 염색체에 있다는 것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느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아까 그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병 같은 거를 알아볼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보기에는 여기 담겨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한데, 그 정보는 대충 생각보다 굉장히 디지털 정보라서요, 글자로 그냥 풀어낼 수가 있는데 컴퓨터 파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C, G, T 이렇게 4가지 알파벳을 씁니다. 우리 알파벳이 영문 같은 경우에 26글자고 한글도 24글자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A, C, G, T가 있고, A, C, G, T가 무려 31억 글자가 반복이 되는 이런 염색체 안에 정보가 있습니다. 이 31억 글자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31억 글자가 얼마나 되냐 한번 알아보면 31억 글자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빽빽하게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이걸 책을 쌓아 놓으면 이 사람 키를 훌쩍 넘어버릴 정도의 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찾아본다는 거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유전자의 어떤 기능을 연구할 때 보시면 내가 이제 어떤 병에 관련된 걸 연구하고 싶다 라고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되게 망망대해, 앞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그냥 나가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되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려면 이렇게 지도하고 항해 도구가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지도하고 항해 도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1980년대에 생물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하고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의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인간 유전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성을 하기는 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유전체라는 것이 해석이 되려면 이 크기가 2배만 늘어나도 이 2배가 아니라 뭐 한 10배 이상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인간 유전체가 31억 글자인데 31억 글자보다 훨씬 작은 지금 한 몇천 분의 1 정도,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죠. 그 정도 되는 거를 겨우 분석을 해본 사람들이 이제 인간 유전체 몇만 배 되는 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 기술 가지고는 이제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 쓸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시퀀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퀀싱에 드는 시간을 인간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데 한 16,00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6,000년 전이라고 하면 이게 석기시대인데요. 근데 16,000년 후에 끝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언제일지 감도 안 오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15년 안에 끝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DNA를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드는 시퀀싱 방법은 보통 우리가 책도 보시면 책 내용은 쭉 연결이 돼 있기는 하지만 한 줄에는 몇 글자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읽은 거를 머릿속에서 다시 조립을 하는데요. DNA를 분석할 때도 DNA를 쭉 그냥 긴 거를 읽어낼 수는 없고요. 중간에 조금 읽고 막 이렇게 조금밖에 못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거를 먼저 샷건이라고 이제
산탄총이죠. 여기 산탄총으로 총 쏘듯이 잘게 부순 다음에 걔네들을 따로따로 다 분석을 해서 따로따로 분석을 해놓으면 그 끄트머리들이 조금씩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 맞는 부분들을 잘 이어붙여가지고 전체 유전체 DNA를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지금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퍼즐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이 퍼즐 보시면 직소 퍼즐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끄트머리 부분들이 조금씩 그림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얘는 요 옆에 있겠구나, 얘는 요 옆에 있겠구나. 그리고 모서리 쪽에 있는 것들은 모양이 좀 다르니까 훨씬 더 쉽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배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DNA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립을 하게 됩니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죠. 근데 조금 더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지도에서도 우리 서울 지도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면 중간에 이 바다가 많이 있어요. 이 바다가 많이 있는데 바다 부분은 옆에 실마리가 될 만한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바다 옆에 바다고 바다 옆에 바다라서 이게 원래 조각 위치에 그대로 끼워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브라질 보이실 텐데 브라질하고 저기 아프리카 쪽 보시면 한 3칸 정도 바다 건너 가지고 다른 모양이 있죠. 그리고 브라질 위쪽에서 건너서 3칸 건너 옆에 있고 브라질 아래쪽에서 3칸 건너 뭐가 있고 이렇게 몇 칸 건너 뭐가 있다. 요 이제 2개가 맞다는 정보를 어떻게든 알게 되면 2개를 맞춰 놓고 가운데 이제 그냥 바다를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맞출 수가 있을 텐데 요거를 유전체 조립에도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용한 것을 짝맞춘 시퀀싱 또는 페어드엔드 시퀀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짧은 조각을 내 가지고 한쪽에서 읽고 또 반대쪽에서 읽고 이렇게 양쪽의 정보를 읽어내고요. 요 사이는 5천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긴 걸 만들어내 가지고 한 10만 정도 떨어진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왼쪽에서 한번 읽고 오른쪽에서 한번 읽고 이렇게 먼저 한번 만들어 놓고 이걸 잘 조립을 해 놓으면 저렇게 중간에 바다를 건너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로로 지금 같은 부분이 같은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이걸 잘 조립을 해주면 여기 이제 노란색 부분하고 저기 초록색 부분이 겹치니까 저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뒷부분 보시면 파란색 부분하고 여기 보라색 부분은 잘 겹치지가 않죠. 그래서 원래는 조립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여기 짝맞춤 시퀀싱에서 바다를 건너는 그 부분 여기서 3칸 건너면 뭐 있다. 이 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이 긴 DNA 조각에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활용해서 아까 부분을 조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좀 충실하게 원래 계획대로 클로닝이라고 이제 DNA를 대량으로 복제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쪼개가지고 다시 이제 합치고 다시 또 합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고 있던 와중에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크레이그 벤터라는 사람인데요. 크레이그 벤터가 만든 이 유전체 연구를 위한 연구소라는 이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서 조금 원래 이 사람 처음에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다가 의견이 충돌이 있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자기는 독자적인 그런 연구소를 구축을 해가지고 인간 유전체를 분석을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초로 생물 유전체 서열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생물 유전체가 아니라 딴 걸 했다는 건데 주로 바이러스 같은 걸 했죠. 그래서 이때 분석을 한 것이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라고 얘가 뭔가 이름을 들으면 이 독감에 걸릴 것 같은 뭔가 세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독감에 걸릴 거라고 잘못 알려져 있었고 이게 실제로는 얘가 그냥 폐렴 정도 일으키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전체가 작다 보니까 이걸 먼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업적을 이뤄냈으니까 이제 유전체 프로젝트에서는 저기가 살짝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일 이 사람하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하고 이제 반목이 있었던 것은 특허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인간 유전체에 특허를 걸게 되면 이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게 되고 계속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생물학과 의료의 발전이 20년 이상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특허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크레이그 벤터 쪽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 프로젝트에서 지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끝나지가 않을 테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다. 그리고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려면 결국에는 투자자들한테 나중에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특허를 몇 개 걸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얻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이렇게 양쪽이 굉장히 큰 의견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둘이 경쟁을 굉장히 열띠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속들이 했는데요. 여기 HGP라고 하는 것이 공공 프로젝트 쪽이고요. 거기서 1996년에 효모를 먼저 서열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레이그 벤터 쪽에서 열수구 고세균이라고 굉장히 뜨거운 곳에서 이 해저 굉장히 깊은 곳에서 사는 이 세균들이 있는데요. 거기 걔네들의 이 서열을 분석을 하면 산업적으로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뜨거운 데서 잘 작동을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쓰기가 아주 좋은데 걔네들의 유전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많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쪽에서 97년에 대장균을 분석을 했죠. 분자생물학의 핵심 생물인 대장균을 분석했고, 그 다음에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최초로 이제 동물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동물 서열을 분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당히 복잡한 생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1999년에 크레이그 벤터 쪽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크레이그 벤터 쪽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나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1998년에 갑자기 2001년까지 완성된 유전체를 발표를 하겠다 한 거죠. 특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먼저 출원을 한 사람이 아주 이게 거의 대부분의 권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공공 쪽에서는 원래 계획이 2005년에 끝날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놓쳐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굉장히 양쪽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크레이그 벤터가 뭐 때문에 갑자기 이제 4년이나 당길 수 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었냐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DNA 분석을 할 때 이 평판형 시퀀싱 젤 이런 걸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되게 단순합니다. 유리판 2장을 이렇게 살짝 이제 띄워가지고 붙여놓고 그 사이에 이 젤 같은 거를 싹 부어가지고 젤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젤 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DNA를 살짝 올려놓고 전기를 위아래로 걸어주면, 그럼 DN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극으로 막 달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DNA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무거운 거는 천천히 달려가고 가벼운 거는 빠르게 달려가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어떤 크기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보는 실험을 하는데요. 이게 가장 문제가, 이 유리판을 이만한 걸 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 점 하나로 보이는 것 정도가 한 글자거든요. 저거 가지고 이제 몇백 글자가 아니라 몇십만 글자, 몇백만 글자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 저거 가지고 하려니까 좀 깝깝하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유리판 들고 다니면서 막 낑낑대면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였는데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멋진 방법으로 해소를 한 ABI 프리즘이라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사서 해결을 하겠다 했는데요. 여기서는 되게 간단하게 유리판을 쓰지 않고 이 모세관에다가 긴 모세관에다가 거기다가 젤을 쫙 채운 다음에, 거의 뭐 한 3m 넘어가는 젤에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에 마이너스 극, 한쪽에 플러스 극을 걸어주면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쭉 달려가면서 가벼운 애들은 빨리 가고 이제 무거운 애들은 천천히 가는 식으로 가는데, 요쪽에 이제 저 검출 지점에 있는 지점에서 이제 순서대로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순서대로 세주면, 그러면 이제 DNA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레이그 벤터 쪽에서 뭔가 내놓고, 이제 공공 프로젝트 쪽에서도 되게 경쟁을 하면서 뭔가 되게 떠들썩하게 신문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정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특허를 허용할지 아닐지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에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가 만나가지고 인간 유전체는 조건 없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냥 이걸로 하면 좀 그러니까 6월 26일까지 끝나는 팀만 백악관에서 완성했다고 같이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완성을 못하면 이제 무조건 이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거의 뭐 발등이 불이 떨어졌는데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쪽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2000년 6월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2000년 5월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조립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이제 조립이 되기 전에 조각조각 읽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직소 퍼즐만 만들어 놓고 이걸 조립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립을 해야지만 이게 유전자가 돼가지고 뭘 분석을 하고 하는데, 이게 그냥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쓸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걸 한 달 만에 마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해서 6월 26일까지는 끝나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됐었죠.
근데 이때 뭔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던 짐 켄트라는 사람이 그때 막 대학원에 들어간 이 대학원생이었는데요. 이 복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옆방 교수님이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유전체 조립을 못 해가지고 이게 특허를 넘겨주게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조립을 한 달 안에 끝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립을 이제 한 5주 정도 남았는데요. 실제로는 5주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에서 굉장히 오래 돌려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4주 안에 작업을 모두 마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열심히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조립을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22일에 조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돈을 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인간 유전체 정보를 쓰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마칠 수 있던 놀라운 동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이때는 이제 아까 크레이그 멘터가 셀레라라는 다른 회사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25일에 완료를 해가지고 드디어 26일에 백악관에 모여서 이 크레이그 멘터와 공공 프로젝트 쪽에 프랜시스 콜린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간 유전체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 중에 최초로 자기 유전체를 읽어서 스스로 보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걸로써 산업이나 과학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 켄트가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나 더 했는데요. 이 발표를 하자마자 이게 발표한 걸로 좀 불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개되면 그 다음에 출원을 하는 게 사실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공개를 하자. 그래서 전 국민의 전 세계인이 언제든지 여기 genome.ucsc.edu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유전체 정보를 볼 수 있게 사이트를 엄청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 DNA에 뭐가 있을까 요거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했는데 이로써 이제 정보가 모두 공개돼가지고 특허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유전체 지도가 완성이 돼가지고 여기 빨간색 부분들 뭐 저런 부분이 만약에 질병이나 뭐 어떤 특징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저 서열들을 찾아가지고 컴퓨터에서 잘 찾으면 생각보다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실험적인 방법으로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듦으로써 산업과 과학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병원체를 동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범죄를 수사한다거나 작물이나 가축을 육종한다거나 희귀병을 진단하거나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DNA 정보 없이는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암 정밀 진단을 하거나 인류의 다양성 이해, 뭐 인류가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 바꿔놓은 기술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전자 탐험가들이 지금 그 유전체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거의 뭐 장님 같이 굉장히 어렵게 유전자 하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막 1년씩 걸려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질문 답변 시간에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